안녕하십니까? 소리가 잘 들리나요? 예. 자, 지금 4시 반입니다. 4시 반에 지금 기관 세션 1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형수고요. 저희 지금 세션의 주제는 도시부 자율주행 동적 정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관련되는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 저희가 55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15분씩 두 분의 발표가 있으시고 나머지 25분 동안에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토론은 저희가 발표된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는 저희가 동적 정보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 토론의 주제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론자 두 분과 함께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이제 누가 발표하실지 전체적인 스케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제가 특별히 인사를 안 드리고 바로 그냥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발표는 이미전 박사님이 해주시고요. 도시부 자율주행 아키텍처 및 동적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요.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동적정보 서비스 정의와 관련된 연구 과제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기술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도로 인프라 그리고 도로 인프라와 관련된 LDM 생성 제공 기술과 관련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V2X의 통신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그리고 자율주행을 좀 더 상용화하고 안전한 주행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 내에는 아직까지 이제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핸디캡 구간이 산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 다양한 핸디캡 구간들이 도심 내에 이제 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 내에서 자율주행의 핸디캡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LDM 고도화와 이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제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을 위해서는 현재 기존에는 어떤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시행을 하고 있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DM을 기본으로 이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레이어 3의 이제 고속도로 정보 중심의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체나 이제 도심부 교차로, 신호 교통 처리 같은 정보를 처리해서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더 안전하고 그리고 좀 더 자율주행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동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에는 레이어 4의 다양한 이제 좀 더 동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도심도로에 맞춰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도심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동체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도심부 교차로에서의 이제 이동체 및 교통 신호에 대한 정보들이 빠르게 제공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을 위해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도심도로 내에서 자율협력주행을 위해서는 동적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적 정보는 자율주행 시에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서 기존에 제공되는 정적 정보와 달리 대상의 위치와 또는 속성을 단시간 내에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LDM의 레이어 1에서 4까지의 전반에 해당되는 정보로서 정보의 속성과 그리고 갱신 주기에 따라서 레이어가 이제 구분이 되어서 제공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로 말하는 동적 정보 같은 경우에는 1초 이하 단위의 갱신이 필요한 정보로서 레이어 4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동적 정보가 왜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도심 도로 내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인프라의 도움을 통해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보를 동적 정보로 정의하고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체계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정보가 단순히 정보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이제 서비스로 체계가 구분이 되면서 조금 더 편리한 자율주행이 그리고 안전한 자율주행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동적 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협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적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가공하고 생성하여서 이제 제공하는 것까지의 그 일련의 단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제공되는 동적 정보의 활용은 자율 협력 주행을 위해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여부는 자율주행 협력 서비스 내에서 정의된 바에 따르고 그에 따라서 자율주행 차량은 이 정보가 나에게 운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 해당되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동적 정보를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정에서 필요한 동적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형태 및 정보만을 가공하여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동적 정보 서비스로 본 연구에서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우선적으로 직접 수집하거나 생성하거나 또는 연계 또는 가공하여서 제공되는 정보를 이제 동적 정보로 정의를 하였는데요. 이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정보의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치 정보, 위험 정보, 운영 정보로 구분을 하였고요. 이 정보의 속성에 따라서 세부 동적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정의한 세부 동적 정보는 동적 정보 서비스의 단위 서비스로서 제공할 예정이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위치 정보, 그리고 위험 정보, 운영 정보로 구분을 하고 그 아랫단으로서 이동체 위치 정보, 그리고 대기 행렬 정보, 위험 돌발 예측 정보, 그리고 신호 현시 정보를 이제 정하여서 단위 서비스로서 이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각각의 단위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동체 위치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동체 위치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주변에 있는 이동체, 즉 보행자, 이륜차, 그리고 차량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에서는 이제 다음 순서로 발표를 하실 위드로보사에서 개발한 이동체 위치 수집 장치를 활용하여서 수집한 교차로 주변의 이동체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그림과 같이 보신 바와 같이 각각의 이동체를 카테고리화하여서 각 개별 이동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행렬 정보입니다. 대기행렬 정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직진차로의 대기행렬 길이 정보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수집한 이동체 위치 정보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PV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개별 차로와 회전 포켓의 대기행렬 끝에 위치한 차량의 끝점 위치 정보를 생성을 하여서 이제 후방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에게 앞서 이런 대기행렬이 생겼으니 차로를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림처럼 이제 주행 차로의 대기행렬을 인식을 하고 이에 따라서 대기행렬 정보를 활용을 해서 차로 변경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험 돌발 예측 정보입니다. 여기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정보는 사각지대 위험 이동체 위치 정보와 그리고 상충 위험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는 앞서 수집한 이동체 정보와 그리고 PVD 자료를 가공을 하여서 주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 주변에 있는 사각지대에 위치한 이동체의 위치 정보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충 위험도를 계산하여서 상충 위험에 대한 알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차량이 주행하고 있을 때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들의 이제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이 정보를 이제 LDM으로 전달을 하여서 어떤 차가 위치하고 있으니 이 차에 대해서 조심을 하세요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고 지점 위치 정보인데요. 앞서 동일하게 이동체 위치 정보와 그리고 PVD 자료를 활용을 하여서 주행 경로상에 발생한 사고 위치 정보를 생성해서 사고 발생에 대한 이제 알림 정보를 생성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딱 사고 지점에 대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LDM을 통해서 새로 이제 알림 정보로 변환을 하여서 각각의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에게 전달을 하여서 차로를 변경하라든지 아니면 이제 안전 주행을 하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호 현시 정보인데요. 이 서비스, 이 정보에 대해서는 자녀 녹색 시간 정보 서비스와 그리고 진행 방향 교차로 신호 현시 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신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자 차량의 주행 방향에 위치한 신호기의 자녀 녹색 시간과 그리고 전방 교차로의 현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주행의 안전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저희가 정의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큰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센터 LDM이 존재를 하고요. 그 센터 LDM과 기존에 이제 노변에 있는 RSU가 연결이 되고 각각의 차량 LDM이 연결이 되어서 이 해당 동적 정보를 생성을 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랫폼 내에서 이제 제공이 되게 됩니다. 대략적인 플랫폼 시스템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정보가 연계가 되는가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이제 크게 로컬 LDM과 센터 LDM으로 구분이 되고요. 로컬 LDM에서는 각각의 이제 정보를 수집한 정보들을 받고 그리고 센터 LDM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뭐 대기행렬 정보라든지 아니면 위험 정보와 같은 그런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이제 LDM으로서 각각의 서버를 통해서 앞선 이제 동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동적 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아키텍처를 정의한 상태고요.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논리 아키텍처와 물리 아키텍처를 이제 설계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하였고요. 결론으로서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도심도로 내에서 안전한 자율 협력 주행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거를 위해서는 동적 정보가 필요하다. 동적 정보를 그리고 동적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정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집을 하고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동적 정보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고 그리고 정의를 하였는데요. 정의를 하고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로서 이제 제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동적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적 정보 서비스를 구분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서 위치 정보와 위험 정보 그리고 운영 정보로 구분을 하였고요. 이 각각의 정보에 대해 세부 구분 정보에 대해 정의를 하고 그리고 개념과 그리고 관련 도식화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계한 상태입니다. 향후 연구로서는 해당 서비스가 동적 정보 서비스를 저희가 정의를 하였지만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있어서 이 정보가 정말 올바른지 그리고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 서비스가 얼마나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요. 해당 과제를 통해서 향후 조금 더 안정한 그리고 안전한 이제 도심 내에서의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의 발표 중에 첫 번째 발표가 끝났고요. 그 첫 번째 발표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동적 정보가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동적 정보를 일단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동적 정보가 자율주행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따라서 구성을 어떻게 할지, 어디에 활용될지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했고 그 동안에 이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리 아키텍처 또 물리 아키텍처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션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동적 정보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틀을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발표할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적 정보를 추출을 해야 되죠. 어디선가 추출을 해야지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활용하기 위해서 추출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인프라에 어떤 센서를 만들어서 설치해서 추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거를 직접 해주신
위드로버스의 김도윤 대표님이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발표 제목은 교차로 이동체 인지를 위한 인프라 검지 기술입니다. 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위드로봇에서 일하고 있는 김도윤입니다. 예,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예. 자율주행 기술 레벨부터 설명을 해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레벨은 이제 레벨 2에 해당해서 뭐 부분 자동화가 있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제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는 주로 전방 주시를 해야 될 의무가 없는 레벨 4 차를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차 주행 수준을 한번 뭐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스타트업이 발표한 것이고, 그다음에 자율차 업계에서는 이제 이 수준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완전 자율주행으로 뭐 공사 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회전을 했을 때 다른 어떤 차량이 나타나면 그 차의 센서로는 볼 수가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 요소는 아무리 차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이제 지금 저희는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 슬라이드. 결국 레벨 4라는 차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차량의 지능도 필요하지만 도로, 인프라의 지능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시브하게 어떤 차량에게 그냥 비춰지는 형태가 아닌 도로가 차량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기존에도 있었었죠. 예, 다음 슬라이드. V2X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2V뿐만 아니라 V2I를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비클에게 어떤 정보를 줄 건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 전의 연구는 주로 운전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정보를 줄 건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레벨 4로 오면은 그게 운전자가 아닌 이제 차량에게 정보를 줘야 되는데요. 이때 차량에게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빠르게 전달해야 되는 정보를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움직이는 물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위치 정보입니다. 즉 내가 어디에 있고 다른 움직이는 물체들이 또 어디에 있는가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위치를 표시하려면 지도가 필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내비게이션에서 사용하는 지도는 도로 수준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레벨 4에서는 이제 이걸 좀 더 뎁스를 나눠 가지고요. 퍼머넌트하게 뭐 1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들은 타입 1 또는 레이어 1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바뀔까 하는 것들은 레이어 2에 넣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레이어 3와 레이어 4는 초단위, 분단위로 바뀌는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초단위로 뭔가가 물체를 움직이는 것, 즉 자차 위치라든지 보행자라든지 이륜차 같은 것들은 레이어 4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신호등 정보 같은 것들은 이제 레이어 3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차에게 이런 정보를 LDM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이 LDM을 만들려면은 결국 레이어 4와 레이어 3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보행자를 찾거나 차를 찾는다는 거는 기존에는 꽤나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뭐 딥뉴럴 네트워크 발전 덕분에 물체 검출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월해진 편에 속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그냥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존의 어떤 영상 감지기 기반의 그 CCTV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IP 카메라로 이제 영상을 압축을 해서 이런 센터로 보내서 이 센터에서 고성능 GPU를 이용해서 저런 DNN을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카메라 특성상 전달하는데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지연 시간의 발생은 결국 초단위로 바뀌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다시 차에게 전달하는데 아주 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거기 중에서 저희는 이세부에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동적 정보 LDM의 레이어 3에 해당하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떤 센터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그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는 X축을 리얼타임, 즉 실시간성으로 보고 Y축을 어떤 퍼포먼스로 봤을 때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극도의 리얼타임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아까 보신 센터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리얼타임성이 필요 없지만 아주 하이 퍼포먼스에 해당한다면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이 사이에 해당하는 적절한 리얼타임의 어떤 성질을 가지면서도 또 또한 적절한 수준의 인퍼런스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보통 이런 거를 저희 쪽에서는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을 이용을 해서 DNN을 실시간으로 돌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AI를 이런 인베디드 보드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비전 시스템 디자인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5가지 요소를 가지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GPU에 비해서 VPU라고 부르는 비전 프로세싱 유닛이 아주 데디케이트돼서 딱 하드웨어로 들어가 있는 그런 장치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제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프런스 타임 안에 소비 전력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원의 크기가 쓰는 전력의 크기 양이고요. X축에 해당하는 게 이제 시간축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략 한 100ms 이내에 들어와 있는 것만이 이제 저희한테는 유리한데요. 단순히 이 소비 전력이 전기를 조금 쓴다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저희가 만들 장치들은 5개에 달려야 되는데 춥든 덥든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소비 전력이 적어야지만 열이 적게 나고, 거꾸로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필이 고장 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비 전력도 같이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벤치마킹을 저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여력은 아니었는데 마침 좋은 논문이 나와 있고, 이 논문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 중에서 몇몇 특정한 모델들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분하다 또는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는 착안해서 프로세서를 선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퀄컴사에서 나온 QCS605라는 칩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CPU가 있고 그 안에 GPU와 DSP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이기종 헤테로지니어스한 이 프로세서들을 잘 이용을 하면은 아까 같은 그런 리얼타임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를 설계를 했고, 크기는 가능한 한 작게 만들어서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큰 보드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그 도로 환경에 맞는 렌즈와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를 선택을 해서 보드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과연 잘 동작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 죄송합니다. 좀 이따 동영상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켜야겠죠. 학습은 전형적으로 PC상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학습이 다 끝난 것들을 파라미터로 고정을 해서 모델 변환 도구 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베디드 보드에 넣기에는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퀀타이제이션이나 프루닝 또는 매트릭스 디콤포지션 같은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GPU에선 돌기 어려웠던 녀석들을 자그마한 노트북에 프로세서에서 돌릴 수 있게 바꿔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들을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중요한 문제로 바뀌는데요. 저희는 가볍면서도 스케일에 좀 로버스트한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원스테이지 디텍터로 해서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런 결과, 동영상으로 이제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떤 내용이냐면 왼쪽에다가 그 보행자들과 차들이 막 다니는 영상을 출력을 하고요. 저희가 만든 시스템으로 그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에서 자체적으로 다 계산한 결과를 다시 새로운 모니터에 뽑아가지고 출력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좀 잠깐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화면에는 일반적인 도로 상황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딥뉴럴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테스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모니터를 화면으로 보고 실시간으로 바로 처리를 해서 사람, 보행자라든지 차량들이 실시간으로 잘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이런 비슷한 영상과의 큰 차이점은 아주 고성능 PC에 고성능 GPU 카드를 꽂아서 돌리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큰 보드 안에서 실시간으로 다 처리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로 상황에 맞게끔 이제 이게 잘 동작할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도로에서 바로 붙여볼 수는 없으니까요. 1:38로 이제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사거리를 만들고 차량과 여러 가지를 놓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뭐 5m면 될지 아니면 뭐 8m, 12m면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높이와 각도와 화각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에서 내린 결론은 대략 그 신호등 높이는 너무 차와 차 사이에 가려지는 게 많고,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보행자를 잡는데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가로등 높이는 한 12m 정도가 가장 적합하고요. 화각은 교차로, 일반적인 교차로일 경우에는 대략 한 2대의 카메라로 다 커버할 수가 있고, 좀 넓은 교차로일 경우에는 4대 정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설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제 도로에서 이제 녹화한 영상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오른쪽 화면, 이 화면 자체는 이제 차량이고, 차량이 검출이 되면은 그 검출된 차량에 이제 아이디가 부여가 됩니다. 0번, 1번과 같이 부여가 되고, 사전에 도로상에서 특정 위치를 가지고 캘리브레이트를 해놓으면은 그 차량의 위도, 경도가 실시간으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왼쪽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저 정보가 이제 LDM으로 전달이 돼서 LDM에는 이제 차량의 위치들이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겠죠. 예. 좀 더 복잡한 교차로 상황에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복잡한 상황에서도 차량들이 잘 검출이 되고 트래킹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장착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교차로 위주로 한다면은 좌측 화면처럼 이제 각각 저 하나의 그 타원이 한 대 카메라가 커버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중앙 부분을 다 모두 다 교집합처럼 놔둬서 차가 직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다른 카메라로 핸드오버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두고 이제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하게 될 거고요. 추후 만약에 이걸 이제 확장을 해야겠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교집합이 생길 수 있게끔 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뭐 테스트한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 그냥 넘겨주십시오. 이제 실도로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 텐데 바로 실도로로 나가기에는 좀 위험이 있으니까 송산면 화성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율주행 시험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KCT에 교차로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이 교차로에다가 저희가 지금 개발한 카메라 8대를 부착을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카메라는 이제 실내에서 테스트하기 용도고요. 이제 밖에다 달기 위해서는 방수방진 케이스가 필요해서 전형적인 CCTV 케이스에다 일단 집어넣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체 카메라 형태는 매우 컴팩트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이 카메라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준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KCT에 이제 설치 예정지에 가서 고소 작업차를 이용을 해서 찍어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월부터 설치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곳에다가 지금 개발된 카메라 8대가 사거리를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끔 부착이 되고, 이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차량, 그다음에 오토바이, 그다음에 보행자의 위치를 찾아서 LDM에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레벨 4 차율차가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이 차는 이제 차량의 지능뿐만 아니라 도로의 지능이 도움이 필요하고요. 이때 뭐 자율차에게 도로가 줄 수 있는 것은 LDM이라는 그릇에다가 주변 도로 동적 정보를 담아서 이제 전달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엣지단에서 현장에서 바로 계산해서 실시간성을 가진 그런 장치가 전달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베디드 보드로 CPU, GPU, DSP를 전부 다 활용을 해서 추적이 가능한, 물체를 검출을 하고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데모를 보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화성시에 있는 KCT에다가 이 장치를 설치해서 데모를 연말에 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앉으시면 되고요. 예, 일단 두 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대략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동적 정보가 자율주행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키텍처 부분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재료가 되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그런 장비에 대한 개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분 정도 시간이 있고요. 토론은 오늘 토론을 위해서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일단 두 분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김기옥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통연구원에 근무하는 김기옥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한양대학교의 오철 교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발표 내용에 대한 그 코멘트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 세션에서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동적 정보가 어떤 식으로 추출돼서 어떻게 쓰이면 좋고 이런 게 앞으로 어떻게 좀 있어야 되고 이런 주제를 다루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구성을 좀 해봤고 그 두 분의 토론자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면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필요할 때는 발표자분들도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먼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자율주행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통 측면에서의 바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스탠드얼론 차 스스로가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 동적 정보라는 것이 과거에는 그 사실 기술 때문에 정확하게 굉장히 빨리 추출을 못했지만 지금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몇 가지 활용 사례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도시부에서 동적 정보가 지금 샘플로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도의 동적 정도면은 도움이 된다. 또 아니면 좀 더 많이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뭐 종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동적 정보의 어떤 정보의 범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 실시간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 뭐 이것도 참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적 정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먼저 김교욱 박사님한테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을 해서 실제 도시에서 운행이 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교통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그것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교차로 도심부에서 가장 차량하고 일반 도로 이용자의 상호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보면 신호 교차로예요. 그래서 그 신호 교차로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횡단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13대의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가장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신호 교차로가 전체 한 70% 정도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위치, 방향 측면에서 보면은 직진보다는 우회전이 굉장히 어렵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 구현되기에 왜 어려운가라고 보면 거기에서 이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도 있을 것이고 자전거 이용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상대 차선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차량의 센서만 가지고서는 좀 위험하다. 해결이 되는데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동적 정보 측면에서 보면은 그쪽의 위치의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횡단보도 상에서의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을 체크를 하고 도로 이용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것인가 건너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경로 예측의 정보가 더 보완이 된다라고 그러면 신호 교차로에서 자율주행을 운행하는데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저희 어려운 난해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동적 정보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인 교통 시스템에다가 이제 인프라 중심의
어떤 검지기 설치 또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ITS라는 것을 구현해서 구축해서 쭉 사용해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통정보, 실시간 교통정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교통정보라고 하는 큰 어떤 토픽 하에다가 기존의 인프라에서 수집되는 정보하고 또 마이크 안 들리나요? 가까이. 인프라에서 수집되는 정보하고 또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또 수집되는 정보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여기가 교통학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통이라는 주제로 학술 발표회를 하고 있고 토론을 하니까 물론 이제 자동차 중심의 어떤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교통 정보라고 하는 큰 어떤 토픽 하에서 기존의 인프라에서 수집되는 자료, 그다음 자동차에서 수집되는 자료 이걸 가지고 교통 정보를 한번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재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동적 정보라고 했으면 이제 정적 정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시간 정보가 있고 이력 정보가 있고, 이게 제가 대비되는 두 가지 이제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 프레젠트 타임에 대한 정보하고 또 가까운 미래, 퓨처에 대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정보, 이렇게 정보를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앞에 그 이미정 박사님 말씀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다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김기욱 박사님 말씀해주신 내용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그 어떤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회피하기 위해서는 경로에 대한 예측 정보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또 상충 정보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거기서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충이라고 하는 교통 안전과 관련된 이벤트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교통사고라고 하는 이벤트고 하나는 교통상충이라고 하는 이벤트인데, 교통상충 이벤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서로게이트 세이프티 메저로 먼저 위험 상황을 쭉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게이트 세이프티 메저가 주어진 임계값 이상에 도달했을 때 이제 교통상충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바로 이 서로게이트 세이프티 메저를 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가까운 미래 상황에서 이 서로게이트 세이프티 메저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가 예측이 돼야 효과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거동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같이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정보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데, 인프라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정보가,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단에서 서비스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최종적인 관점에서 이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 그리고 또 정보의 유형이 어떤 컨텐츠냐, 메인 컨텐츠가, 그러니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컨텐츠냐, 아니면은 어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동성과 관련된 정보 컨텐츠냐에 따라서 이게 인프라를 통해서 수집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정보가 있고, 또 차의 센서에서 수집된 자료만으로 가능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구분을 하고 분류해낼 필요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두 분이 동적 정보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김기욱 박사님 횡단보도 또 우회전에서 특히 더 위험하니 그런 부분에서의 방향성 또 경로 예측 그런 이제 의견을 주셨고, 또 우리 오 교수님께서는 정보를 조금 더 나열해서 정리를 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게 목적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1차적으로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제가 김도윤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현재 지금 하시는 연구 안에서 생산하는 동적 정보가 얼마나 빨리 만들어지고 있나요? 그다음에 현재는 어느 정도인데 앞으로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그 연구에서 목표는 초당 2번으로 일단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거는 초당 5번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발전은 눈이 부시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은 지금 같은 네트워크이라 하더라도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또한 동일한 성능을 내거나 더 성능이 좋더라도 더 빠르게 되는 그 인공신경망 연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이때쯤이면 즉 1년 후면은 초당 10회 정도를 갱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현재 초당 2프레임이죠. 그러니까 0.5초 단위의 어떤 정보가 추출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향후에는 0.1초 단위의 정보까지도 추출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국 정보가 지금 발표하신 거는 이제 인프라 쪽 정보였고, 사실은 지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좀 같은 맥락인데, 차량에서 올라온 정보까지 활용을 했을 때 다양하게 사용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동적 정보라는 거를 정확하게 추출도 못하고 또 전달해서 활용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쓸지도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면, 동적 정보가 여러 가지 서비스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정보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생각하셨을 때 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에 뭐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정보가 추출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좀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상상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시죠? 김교욱 교수님, 박사님. 네. 저는 이제 잠깐만 그 신호교차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신호교차로에서 이제 횡단 보행자를 위한 그 녹색 시간이 이제 끝나갈 때에 그 횡단보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매 주기당 뭐 한두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리를 지어서 좀 그 아직 그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건너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것을 센싱해가지고 반응할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는 위험성이 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서비스가 사람들의 무리군을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횡단보도 쪽에 맞춰졌다라고 그러면, 그 횡단보도에서 그 만약에 보행자 그것도 특히 이제 노약자가 그 횡단보도를 보행 속도가 늦어서 못 건너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보행자가 안전하게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는 보행자 녹색 시간을 연장을 시켜주면서,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차량한테는 아직까지 그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으니 그 보행자가 있다는 그 존재만을,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 방법으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 횡단보도 상에서 그 위험성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회전 상황에 있어서도 좀 그런 아직 그 신호 이제 그 교차로의 내에서 접근하고 있는 차량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정보가 차량의 센서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카메라가 각각의 신호 교차로 내에서 안에 존재하는 그 차량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차량이 있다는 존재 자체만 자율주행 차량한테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 차량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녹색 시간이 딱 그 시작이 돼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아직 그 신호 교차로 내에 다른 방향에서 오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정보만 줄 수 있으면, 출발을 뭐 2, 3초 좀 지연을 시켰다가 출발을 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의 그 센서는 그 옐로우 타임 때에 그 교차로 내에서 통과하고 있는 차량의 존재를 파악을 하고, 현시 방향에서 그 아직 신호가 다 끝났지만 통행하고 있다는 그 차량의 존재 자체를 자율주행차한테 넘겨줄 수 있으면, 이 측면에서 이렇게 그 이제 직각형의 그 교통사고 유형의 그것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예, 신호 교차로에서 이렇게 동적 정보가 안전에 확실히 공헌할 수 있죠. 예. 오 교수님 혹시 뭐 딱 떠오르시면.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김규욱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의 상당 부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통 시스템 안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 주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또 다른 교통 시스템의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도 교통 시스템 하나의 구성 요소고, 보행자도 하나의 구성 요소고, 또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도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잘 어우러져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핸디캡 구간, 지금 김기욱 박사님이 신호교차로를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현재 2020년 현 시점으로는 신호교차로도 핸디캡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핸디캡 구간이 꼭 교차로뿐만 아니라 뭐 기하 구조적인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안개 다발 구간이라든지 이런 애드버스 웨더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들 같은 경우 등도 핸디캡 구간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걸 핸디캡 구간이라고 좀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핸디캡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애로사항에 대한 동적 정보를 수집해서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던져준다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정한 자율주행 수준은 어디냐, 이런 것도 이제 어댑티브하게 조절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자동차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거동도 필요에 따라서는 제약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냥 자기 자율주행 로직대로 움직이게 내버려 둘 게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 레벨을 더 낮추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제어권을 전환시키거나 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 시스템, 교통 시스템의 운영 관리자가 건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 이제 드라이빙의 어그레시브니스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서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좀 더 급진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핸디캡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더 보수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는 더 급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뭐 매뉴얼리 드리븐 비클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보행자 또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 교수님 말씀까지 들었고요. 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해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프로인 컨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적 정보로 인해서 자율주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동적 정보를 과연 누가 운영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차를 중심으로 동적 정보가 오고 갈 수도 있고요. 또 인프라를 중심으로 동적 정보를 오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동적 정보가 물론 이제 각자가 다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동적 정보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차량 중심으로 가는 게 좋다, 또는 인프라 중심으로 가는 게 좋다. 물론 중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추세가 사실은 이제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이렇게 그 수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동체에서 얻어지는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제 이게 그 방향성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이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정보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 센서 바운더리 내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그 동적 정보에서 그 포함시켰던 부분이 이제 대기행렬이나 정체, 그러니까 위험도 부분을 판단을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차량 단위에서 얻어지는 정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도로 인프라의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그 웨이브 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5G의 그 V2X 방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의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셀룰러 방식의
그 통신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만큼 또 통신 요금이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위치, 가감속, 뭐 이런 속도의 정보를 가공을 해서 유용한 그 동적 정보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쓰기 쉬운 것은 차량 단위의 정보일 텐데 그 정보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정보를 수집 가공해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또 많은 그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것은 인프라 정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관련되는 정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인프라 중심으로 조율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라고 이해됐고요. 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거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우리가 차종이라고 하는 거, 비이클 타입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교통공학에서 차종을 승용차, 버스, 트럭, 트레일러 이런 것들을 이제 SUV 이런 것들을 차종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차종 구분을 새로운 관점에서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예를 들어서 MV, 그러니까 매뉴얼리 드리븐 비이클, 사람이 운전하는 차, 그리고 CV, CITS 차량, 단순히 정보만 주고받을 수 있는 차, 그리고 AV, 우리 지금 AV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CAV, 이런 관점에서 차종을 구분해 놓고 각각의 차가 움직이는 어떤 거동을 위한 어떤 인풋, 또 제어의 주체를 따져보면 이게 좀 대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중심 차에 달려있는 센서에서 수집된 자료만 가지고 차량이 움직인다고 하면 AV인데 그 AV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제대로 구동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인프라 중심으로 동적 정보가 CAV가 될 수 있도록 AV가 CAV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 중심의 동적 정보가 제공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이 좀 됐고요.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동적 정보를 주제를 다뤘습니다. 아직은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고민할 게 많고 또 분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동적 정보를 다뤄봤지만 다음 세션, 다음에 하는 어떤 세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이랑 또 토론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세션 두 번째 세션입니다. 지능형 도로 유지관리 기술이라고 해서요. 이 주제에서 오늘 저희들이 토론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으신 분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승기 박사님이십니다. 유 박사님께서는 저희 연구원에 한 20여 년, 30년 가까이 도로관리 쪽, ITS 쪽 사업을 하셨고요. 또 도로연구소장을 역임하셨고요. 다양한 도로 관련된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늘 지능형 도로 유지관리 기술을 발표하실 거고요. 자, 이 토론자로는 김영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영수 박사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 모빌리티 센터 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인프라에 대한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기술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를 맡으신 유승기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유승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좀 생소한 경험이긴 한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능형 도로 유지관리 기술에 대한 최신 기술들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교통 안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던 것은 도로 위에 발생되는 노면 파손 사고입니다. 노면 파손이라 하면 처음에 균열로 시작을 하지만 점차 이게 트래픽과 기상이 변화되면 포트홀처럼 심각한 파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쉽게도 이제 이 자료는 동영상이 제공되지 않아서
저희들 그 PDF로 그냥 스틸컷으로만 제공을 하는데요. 최근에 그 MBC 뉴스에서 저희 기술과 그 다음에 그 현장 적용에 대한 사례를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노면 파손, 즉 포트홀 사고에 대한 줄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언론에서 좀 다뤄봤습니다. 이와 유사한 그 언론들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해마다 저희들은 사계절을 겪으면서 호우로 인해서 포트홀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차량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인명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포트홀의 발생은 생기는 것에 비해서 이를 관리하고 있는 그 관리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즉 부족한 인력과 그리고 사후 복구 그리고 너무 넓은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노면 파손에 대한 그 관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노면 파손 상태는 수개월간 그대로 방치가 되다 보니까 특히 보이지 않는 야간에는 더 사고 위험이 증가를 하는데요. 이를 다룬 이제 그 언론은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야간의 경우에 포트홀 사고로 인해서 10여 대의 타이어가 파손이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인명사고까지 이어지는 이런 밤길 주행 시의 사고가 더 증가한다는 언론의 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런 포트홀이나 노면 파손은 특히 이제 그 비가 왔을 때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름철을 그 장마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교통량이 증가를 하는 휴가철이 되면 노면은 더 파손이 됩니다. 노면의 어떤 그 골재들이 수변의 침투로 인해서 그 골재의 그 결합도가 더 약화되는데 이로 인해서 노면 파손은 더 심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적은 순찰 인력이 넓은 도로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순찰 인력을 확대하는 거죠. 근데 순찰 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은 순찰 인력으로 넓은 도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즉 지능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기존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그 자료에서 보듯이 이 종래 상단 부분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순찰원, 즉 이제 도로를 순찰하는 여러 가지 보수원들이 현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육안으로 조사를 하죠. 그랬다가 노면이 크게 파손된 위치가 발생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면 차를 갓길에다 대고 안전거리를 확보를 한 다음에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주소를 적고 크기를 측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실제 주행로상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고속도로나 이제 그 고속주행차로의 경우는 이런 현장 접근이나 안전관리를 시행을 하고 노면을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이로 인해서 그 차량 정체를 유발을 하게 돼서 많은 민원이 또 발생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차량을 갓길에다 대고 현장으로 접근하고 측정하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그 진보하고 위험한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 한 사이트를 촬영하고 기록하는데 최소 30분 이상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차와 그 다음에 이동, 또 반복 정차, 이동 이런 과정들을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순찰원들은 굉장한 피로도가 생기고 또 현장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사고까지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적은 인력, 안 그래도 적은 순찰 인력인데 적은 도로를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육안으로 인력에 의존하는 이런 방식을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어떤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육안조사에서부터 현장 접근, 안전관리, 그 다음에 기록을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다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센서가 필요하고 그 센서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사용한 기법들은 차량 영상 센서, 이미지 센서를 썼고 그 이미지 센서에서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노면의 사진 촬영과 그 다음에 GPS와 연동해서
그 이미지와 그 당시의 GPS 값을 자동으로 센터로 송출하는 이 과정을 자동화한 겁니다. 즉 조사하는, 탐지하는 이 과정을 한 개소당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거의 1분 이내에 주행하면서 무정차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획기적인 것이죠. 즉 종래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조사해서 센터로 이동을 해서 자료 입력하고 지도에 표출하는데 최소한 하루 이상이 걸리죠. 조사하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날 입력을 하는 경우라 하면.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바로 무정차로 이동하면서 바로 센터에 그 해당 지점의 사진과 그 다음에 위치 정보가 센터에 바로 기록이 됨으로 인해서 이 자동화를 바로 획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같습니다. 이런 종래 육안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노면 파손을 육안 조사하는데 개소당 30분 그리고 현장 접근이 위험한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한 기술, 무정차 기술로 자동 인식 기술을 쓰게 되면 개소당 1분 이내에 실시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유지관리의 시간적인 절대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소규모의 어떤 순찰 인력으로도 실제 관리하는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종래의 경우에는 한 개의 순찰 차량이 10km 정도를 관리했다면 개선된 기술의 경우에는 최소한 10배 이상, 100km까지도 운전자의 피로도만 문제 없다면 그 정도까지 10배까지도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게 되는 반대로 시간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 무정차로 이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현장 작업자가 그 현장을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1차로나 주행차로는 계속 고속주행이기 때문에 차로를 막고 현장을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이런 이제 개선 기술을 쓰게 되면 무정차로 고속주행 차로를 그대로 달려도 이미지와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이제 주행차로의 탐지 조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자의 안정성을 굉장히 증대시킬 수 있었다. 세 번째 특징은 조사에서 이제 자료의 입력까지 최소한 24시간, 최소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대부분의 실제로 업무는 일주일 동안 쭉 조사한 것을 하루 동안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주일 이상 또는 수개월 동안 데이터가 이렇게 전산 작업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선 기술은 바로 무정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쌓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노면의 상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율차가 됐든 아니면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됐든 아니면 커넥티드 카 미래 서비스가 됐든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실시간성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재 이 이외에도 시스템 도입 효과 부분은 더 나올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이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노면의 파손이 증대되면서 사회 문제가 됐는데 교통사고가 되는 사회 문제 이 부분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최소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이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나 무정차 탐지 기술을 활용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노면의 어떤 불량 상태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도로교통의 안전도를 더 높이고 개선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고요. 노면 파손의 발생 건수는 해마다 국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라든지 이제 국도 이런 지방도 중심으로 포트홀 통계를 수집을 하고 있고 이게 최근에 국회에서 취합한 자료인데요. 현재 전체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건수는 약 65만 건 정도가 발생이 되고 피해 보상액이 약 65억, 도로 비수 비용은 약 1조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리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좀 더 빠르게 노면에 대한 정보를 빨리 취득을 해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그동안 데이터화하고 실시간 DB화가 안 되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운전자들은 그 위험한 상태에 노출된 상태에서 자기가 가는 그 길 앞에 포트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생기면 운전자들한테 정보를 줘서 미리 대응할 수 있고 어쨌든 또 도로 관리자들한테는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가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유관 관찰과 수개월 그대로 방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자동화가 안 됐다라는 것이 공통된 문제고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동일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기본적인 목적에서는 노면의 파손에서부터 보수까지 이 일련의 과정 중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동화를 우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홀이 발생됐을 때 빠르게 이것을 관찰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 1차적으로 모니터링을 자동화하고 실시간화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자동화한다 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췄고 이후에 이제 이 보수하는 과정들은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보수하는 부분들도 서둘러 자동화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보수 로봇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가 진행이 될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의 그 단계로 보면 앞쪽 단계, 탐지 단계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이 앞쪽 단계와 끝 단계 부분을 자동화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면 파손을 기존에는 이제 저희 기술 이외에 선행된 게 무엇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최근에 두 가지의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진동 센서를 버스에다가 장착을 했고요. 버스가 그 버스 준영 차선을 다니면서 진동이 생기면 그 진동 부분이 포트홀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개념에서 진동 센서 방식의 포트홀 버스 탐지 장치를 도입을 했었죠. 근데 이것은 포트홀이 발생되는 지점이 그 버스가 지나가는 그 바퀴, 그 궤적에 발생하지 않고 차로 쪽에도 생기고 중앙에도 생기고 막 이러기 때문에 버스가 그 포트홀의 발생 지점을 밟으려면 이게 사행 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해서 그 발생 지점을 밟지 않기 때문에 오탐이 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방식은 데이터를 미싱이 많이 발생돼서 이 방식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도입된 것이 택시 운전기사들한테 이 미터기에 택시 운전사가 육안으로 포트홀이 발생됐다고 판단이 쓰면 버튼을 눌러서 GPS 값을 던지는 이런 이제 택시 신고 시스템을 도입을 했죠. 근데 택시 운전사가 그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포트홀 발견해서 누르게 되면 그 사이에 잠깐 전방 부주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그 택시 운전사의 육안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분은 지나간 다음에 수십 메타가 지나간 다음에 있었지 하고 누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어떤 분은 저거 같다 해서 미리 또 전방 몇십 메타 누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리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이거 역시 그 탐지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었죠. 도로공사나 이제 저희 연구원도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서 레이저 스캐너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이 레이저 스캐너 장비는 사실은 포트홀 조사라기보다는 노면의 어떤 그 러팅이나 아니면 이제 그 미세한 그 변형을 소성 변형을 잡기 위한 그런 용도의 정밀 조사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비는 한 5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외산 장비고 그리고 이게 직화를 때리기 때문에 차선 하나밖에 잡을 수 없고 그리고 굉장히 서행으로 가야지 높은 레졸루션의 그 소성 변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행으로 천천히 노면 한 차로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고가고 그 다음에 이 차가 뭐 1000km의 그 관리 구간을 조사하려면 한 2년 걸린답니다. 2년에 3년.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그 실시간성이 너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 고민한 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에 센서로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비전 센서이기 때문에 비전 센서를 그대로 써보자 해서 비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썼고, 비전에서 객체를 추출하는 방식은 AI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클래시컬한 이미지 디텍션 기술을 썼고, AI가 나온 후부터는 클래시컬한 알고리즘은 잠시 좀 이제 성과로서 완료를 했고, 그 이후에 AI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차량에 비전 센서를 설치를 하고, 이 비전 센서가 전방을 쳐다보고 이 비전 바닥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동영상에서 자동으로 이제 노면의 상태를 포트홀이나 큰 규모의 크랙을 잡아내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현재 센싱은 전방을 잡도록 되어 있고 후방을 잡도록 또 되어 있는 센서를 두 가지 다 테스트를 완료한 상태고요. 현재는 전방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방의 경우에 흘러오는 영상을 가지고 이제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놓은 상태고요. 2016년, 17년도에 서울시에 쪽하고 그 시연 한 6개월 정도 시연을 하고 시범 사업을 좀 했었고요. 그때 서울시 차량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선안을 좀 만들어서 그 이후에 다시 AI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량이 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유한 이제 그 보유 기술, 자체 기술인데요. 그 기술들의 어떤 그 이제 기술의 라인업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APDS는 저희들이 이제 명칭을 만드는 건데요. Automatic Pothole Detection System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 포털 디텍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버전 1부터 APDS 버전 2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버전 1은 2004년부터 개발해서 2017년 초반까지 저희들이 클래시컬한 알고리즘을 썼고요. 요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AI가 나오면서 저희들이 그 CNN 구조죠. 흔히 많이 쓰고 있는 딥러닝 구조로 쓰고 있고, 이것을 엣지 단에서 개발한 것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단에서 개발하는 것 두 가지의 그 러닝 모델을 현재 개발해서 가지고 있고, 현재 그 소프트웨어는 종류로는 5종류가 있고, 이것이 버전이 버전 1.1, 버전 1.2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 데이터셋은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약 3만 장인데 지금은 한 5만 장 이상 됩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을 겁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지금 이것은 호주 도로에서 테스트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때가 2017년도고 갤럭시 7의 영상을 스마트폰에 촬영된 동영상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그 노란색 선이 세그멘테이션이 된 거고, 가운데 약간 검정색 선으로 된 것이 크랙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옆에 차선을 비교하지만 폭이 약 3cm 정도로 작게 벌어져 있는 크랙인데요. 실제 이 가는 과정에서 크게 벌어진 것도 있고 작게 벌어져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실제 100km를 주행을 하면서도 잘 세그멘테이션 되고 있다라는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엣지 단의 장치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 단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 자체 검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리빙랩 방식으로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아니면 이제 수요기관에서 참여자들을 모아서 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제 같은 경로를 반복적으로 통근하는 차량들 중심으로 시민들한테 몇 군데 참여자를 받아서 장착을 한 다음에 출퇴근 데이터를 할 수 있도록, 출퇴근하면서 그분들이 정보를 계속 센터로 쌓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양시 쪽에 그 자유로를 중심으로 통근 차량 한두 대에 매일 반복돼서 출근하는 차량의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가 쌓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이제 그 서버단에서 작동되는 거고요. 우측 하단에가 이제 고양시의 일산의 총 관내 도로입니다. 약 400km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위험도성 평가를 해서 이제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왼쪽의 그림처럼 디텍션이 된 것은 이미지와 그다음에 위치 정보, 그리고 사이즈는 약간 좀 부정확하긴 한데, 아무튼 이미지 부분과 위치 정보가 여기 플로팅이 되고, 플로팅된 것을 링크 단위로 이렇게 위험 정보를 5단계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이제 그 자체 테스트를 한 것은 이렇게 돼요. 역시 고양시 도로고요. 지금 자유로 구간, 그 다음에 시내부 간선도로 축을 따라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 고양시 관내도로를 100km 정도 하루 동안 한번 시험 차량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고, 이 넘버링된 하나하나가 다 이미지 데이터고, 이렇게 사진과 그 다음에 여기 세그멘테이션 된 것들, 그 다음에 속성 정보들 다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성과는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대회에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저널에다가 그동안의 성능들을 비교를 해서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82% 정도의 성능이었는데, 19년도 가장 최근까지는 90%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학습 모델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미지 셋을 개발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이제 그 TTA로부터 여기가 이제 공인 시험기관인데, 여기로부터 공인 시험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국내 최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0개의 그 참값을 만들어서 2,000개의 참값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모델을 돌렸을 때 튀어나오는 결과였는데요. 여기 박스가 90.9%, 91% 최고 성능 최초이면서 공인 성적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센터 관제 플랫폼은 이제 그 역시 TTA로부터 그 GS 굿소프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1등급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이제 바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는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건데요.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스마트 시티 모빌리티 서비스를 목표로 합니다. 스마트 시티 모빌리티 서비스 중에 노면의 위험성, 특히 포트홀이나 파손 부분들에 대해서 대파, 크게 빼져 있는 부분과 소파, 적게 깨졌지만 향후 대파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적은 수준의 그 파손까지도 잡아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당 구간을 관찰하면서 대파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게 스마트 시티에 일단 그 도로 상태의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할 거고, 향후에는 에이다스의 자율차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는 저희들이 보유 기술 수준은 위에 상단의 그림처럼 이미지 셋과 망, 그다음 네트워크, 그다음에 공인 성적서까지 이렇게 보유된 게 있고, 이 각각의 성능을 더 올리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몇 가지 하드웨어적인 그 노하우가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개량을 해서 향후에는 기본 목표는 자율차의 에이다스로 노면 파손을 그 원인과 그 다음에 운전자한테 서비스하는 걸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유주희 박사님께서 이 포털이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대상은 포털이지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동 중에 실시간 노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기존에 있던 여러 시스템과 우리가 가졌던 기존이라 하면 ITS라든가 CIT에서 가졌던 근본적인 개념과 좀 달라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시간 DVR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또한 분명히 기존의 이 시스템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간다면 시민 참여형으로 시민들을 여기에 끌어들였고, 휴대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추구했던 교통 속의 정보 제공의 시대를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예전에는 스팟 중심이었죠. CCTV 중심이었고 어느 주어진 곳에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섹션별로 구간별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보를 직접 운전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또한 그것을 휴대폰이라는 간편한 도구를 이용하면서 그리고 시민들이 여러 사람이 참여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정보 시대를 갈 수 있는 방향인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제 생각에는 자율주행차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정보의 시대를 살고 ITS, CITS를 해왔지만 제가 보는 안타까운 관점은 이게 자율주행차라는 새로운 수집과 정보 제공하는 툴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 교통 분야가 이걸 어떻게 같이 포용하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발표가 포털 하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포토마루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정보하고 이걸 어떻게 시민들을 끌어들이고 추후에는 자율주행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토론으로 참석하신 우리 스마트 모빌리티 센터장님께 한번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 또는 의의가 있을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수 센터장님. 예. 유진 박사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블랙박스 동영상을 활용하시죠,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프로세스가 쫙 돌고 이게 정보화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지하고 촬영해서 측정하고 기록해서 입력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포토를 하나 정도라고 볼까요? 그럼 대략 시간은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우선 좀 답변을 좀 드리면 예. 블랙박스라고 하는 이제 통칭을 우리가 쓴 초창기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블랙박스가 워낙 이제 일상화되어 있고 익숙하니까 이제 블랙박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는 블랙박스의 형태처럼 되어 있는 전용 이제 엣지 장치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스마트폰이 일종의 이제 엣지 장치라고 보는데 이제 저희들은 스마트폰을 주로 많이 이용을 했고 여기에서 디텍션이 돼서 이제 센터 쪽까지 이제 탐지 결과가 전송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테스트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한 수년 동안 하면서 그 데이터와 처리 시간을 이제 산출을 했는데 갤럭시 7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갤럭시 20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과거 모델보다는 처리 시간도 빠르고 전송 시간도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갤럭시 7급 이상의 경우에서 프로세싱이 돌아갈 때 대략 초당 약 10프레임에서 15프레임 정도가 처리가 되는 것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인식이 되면서 동시에 이미지와 데이터를 센터로 전송을 하면 센터에서 또 한 번 프로세서가 돕니다. 그때도 역시 딥러닝이 도는데요. 단말기에서 있는 엣지 컴퓨팅에서 센터까지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꽂히는데 저희들이 테스트한 바로는 1분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통신 환경이라든지 단말기의 성능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굉장히 빠르게 쭉 1분 이내에 디텍션이 돼서 센터에 바로 꽂히게도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1분이 약간 상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분 내외에 오브젝트의 최종 결과가 센터에 저렇게 디텍션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유승기 박사님은 도로 유지 관리, 지능형 도로 유지 관리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노면 파손을 빨리 인지해서 빨리 고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은 이걸 미래 모빌리티 측면으로 보면 이게 안전이랑 직접 연결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어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해서 보수팀이 빨리 출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차량들, 그 다음에 포톨이던 포톨보다 또 다른 어떤 도로의 파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빨리 인지해서 뒤에 지나가는 차들한테 넘겨준다. 뭐 자율주행차에서 지금 가장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밀도로 지도인데 정밀도로 지도에서도 그 도로의 변화를 빨리 어떻게 하면 업데이트하느냐라는 거 갖고서 사실 클라우딩 방식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 차량들이 자기가 주변을 인지하면서 그게 내가 지도와는 틀리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빨리 모아서 클라우딩으로 넘겨주면 그 클라우딩에서 주변에 있는 차량한테 알려주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되는 이제 결국은 실시간성의 문제인데 그 시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몇 초, 동적 정보로 보면 뭐 초 단위 얘기가 있지만 이런 케이스 보면 저는 지금 얼뜻 생각하기에는 한 1분에서 5분 사이 정도만 주변에다 알려줄 수만 있어도 이게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이 겔7 정도니까 조금 올드 모델이라 하더라도 1분 정도 안팎에서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보수는 물론일 뿐더러 주변의 안전 측면에서의 큰 도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름에 이 포톨 때문에 나는 사고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그로 인한 사고도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2차, 3차 사고 되게 많이 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뭐 자율차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미래 교통이라고 제가 그냥 통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CITS도 있고 뭐 커넥티드 되는 그 차량들 또 자율차 다 포함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안전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측면으로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았던 파트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변에 던져줄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측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예. 유사한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도로의 정밀도로 측면으로만 접근했었던 건데 거기에 안전에 직접적으로 필요가 되는 안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가 얹어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퍼진다. 그럼 어떻게 보면 도로의 형태가 변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거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 종류,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테스트,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트, 게다가 장점이라고 보면 사실은 동적 정보나 저는 이제 이런 걸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게 과거에는 동적 정보의 컨셉이 있었지만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기술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통신이라든지 기타 다른 그 기술이 그 사람들의 상상에 따라가지 못했는데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되려 훌륭한 서비스로서 훨씬 더 빨리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쪽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갑자기도 그런 생각이 나서 예.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발전의 여지가 되게 많아 보이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동의합니다.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시대가 됐고 정보의 요구 사항이 좀 달라진 시대가 온 거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차 시대가 왔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두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 고급 사양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체계로 간다는 겁니다. 결국 아시는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BMW, 벤츠, 폭스바겐 여러 이 회사들이 지금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정보를 올려서 뒷사람에게 연결해주고 그걸 공유해서 자율차의 안전을 높이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큰 이슈로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단순히 파트홀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이나 풀어가는 부분은 풀림없이 현대 시대에 맞는 요구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의 문제로 나오는 게 중 하나 요즘에 책에 나왔던 게 블랙 아이스죠. 블랙 아이스는 이제 아마도 다른 영상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제 진화되겠지만 어찌됐든 시민 참여와 실시간의 이동 중에 이걸 잡아내고 이걸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더 넘어가기 이전에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시민 참여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게 공공기관용인지 아니면 시민들도 누구나 다운받아서 이걸 올릴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발전성이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도 이 기술 자체가 어떤 이제 도로 보수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 교통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이고 또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이제 최초 서비스 수혜자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어떤 정보와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 자원으로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 이 기술이 굉장히 좀 저는 효과가 높을 거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고요. 이 서비스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스마트폰이 그 매개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술을 개발할 때 스마트폰에서 작동되는 이제 수준의 그 저부하의 알고리즘을 개발한 거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일단 1차적으로 거기서 워킹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좀 다양하게 이용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다 작동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어플리케이션이고 버전업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지향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들이 소프트웨어를 깔고 다니면서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그 자기 위치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개인정보 동의를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즈니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이것을 사업하고자 하는 기업군들, 이제 기업들도 이제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완전히 공개화하는 것은 그 기업들한테 비즈니스의 기회가 조금 좀 갖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면 오픈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이제 이게 우선 공공 사이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장기적으로 발전되고, 지금 우리가 왜냐면 티맵이라는 걸 사용할 때부터 정보를 내가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오케이 하는 것처럼 추후에 이게 오케이가 된다면 다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갈 거고,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니까 기관용으로 공공용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이런 정보들이 자꾸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포토홀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블랙아이스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 자율주행 시대 가장 문제되는 게 차선이거든요. 차선 디텍팅에 대한 문제. 결국 차선이 지워지거나 음영이 있을 때 이 차선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도 도로 유지 관리에 굉장히 자율차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군요. 거기에도 응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김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어떤 미래의 기술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강구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30년 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퉁을 쳐버려요. 근데 사실은 어떤 기술은 5년 후에 되고 어떤 건 10년 후에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년 후에 될 거를 얘기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그때까지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유 박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매뉴얼 차량들이 이제 주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다스 기능이 조금 있는 차량이죠. 어느 시점이 되면 조금 낮은 등급의 자율차들이 좀 돌아다닐 거고,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높은 등급의 자율차들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유 박사님의 어떤 기술들이 그 시간축에 맞춰서 계속 어떤 그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뭐 갤럭시 탭이라든지 어떤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술이 될 거예요.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까도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에이다스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은 다 그 안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뭐 그 카메라의 일부 기능을 이게 일종의 펑션 같이 해서 탑재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그 고수준의 자율차가 됐으면 그 자율차가 가지고 있는 센서의 어떤 정보를 조금 더 활용해 가지고 뭐 정확도도 높이고, 그때쯤 되면 아마 뭐 포토홀뿐이 아니라 그 바닥에 있는 어떤 차의 운행에 영향을 주는 다른 것들도 상당히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기술이 조금 이제 이런 기술 상황에서의 적용은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조금 미래 시간축과 함께 조금 설계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다 얹어질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장비가 붙어서 가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유사한 어떤 장비가 되면 이렇게 하나씩 합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합쳐지는 행위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한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4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 분야만 파고 들어간 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그 경험치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까지도 구상이 됐죠. 그래서 김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현재 이 기술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요게 어느 수준까지 다가갈 거고 그래 미래 산업과 맞춰서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그것을 로드맵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1단계는 1차적으로 스마트 시티의 그 실시간 DB 사업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자율차의 레벨에 맞춰서 에이다스 쪽의 성능 향상 쪽으로 연구를 할 거다. 이제 이렇게 큰 폭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기술의 요구 사항과 성능은 더 디테일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궤도는 우리가 좀 가지고 있고 이 연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래 산업까지 그 궤를 같이 가면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펑션들이 더 들어올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블랙아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낙하물 심지어는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차선의 휘도가 벗겨지는 거라, 시인성이 불량한 거라든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미래의 수요가 발생될 거, 앞서서 발생될 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해야 될 이제 숙명인 거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중간중간 성과가 나올 때마다 이제 알려드리는데 이제 지금 이 노면 파손 부분은 지금 제가 그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기업이 그 모비라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비라이가 비전 센서 기반으로 가장 앞서 있죠,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거기가 1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쟤네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노면 파손에 대한 그 REM 기술을 해서 도로 운전자가 주행하면서 주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익스피리언스 정보를 자기들이 다 게더링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리얼타임 DB를 자기들이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몇 개 지자체하고 MOU를 맺으면서 자기네들 그 모비라이에 있는 그 단말기를 부착을 해서 로드 익스피리언스 인포메이션을 다 게더링하는 사업을 MOU를 맺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는 국내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그 수준은 저희들 그 정도는 우리 국내 기술로도 커버가 되는데 걔들이 또 준비하는 게 에이다스예요. 그 에이다스급으로 올라가려면 자율차의 에이다스급으로 올라가려면 현재 여기의 기술력보다 훨씬 더 점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타임라인에 맞춰서 그 시장이 열릴 걸 대비해서 이제 그 기술들을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진행형 도로 유지 관리 기술에 대한 세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승기 박사님이 발표하셔가지고 지금 포털을 어떤 식으로 진행형으로 관리할 거냐 이 이야기, 포털에 대한 관리 문제를 했지만 주제 자체가 진행형 도로 관리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나가서 저희들이 자율주행 파트까지도 의미를 가지고 좀 두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 유승기 박사님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모빌아이라는 강력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모든 걸 치파하면서 그거를 끌어간다는 거죠. 결국 이제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좀 더 가본다면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율주행차 시대에 과연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게 뭘까라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센서였죠. 센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근데 센서가 점점 싸지면서 이제 센서 문제가 별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지도 문제. 근데 지도는
아시는 것처럼 뭐 현대도 만들고 있고 다 만들고 우리나라도 정밀적으로 기술도 만들고 있지만 이 또한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이걸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 회사들이 가져가고 히어 애들이 또 굉장히 크게 만들어가고 있죠. 또 하나 남은 게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 역시 이건 자동차사들이 갖고 가는 플랫폼인데 우리가 끼워주질 않는 거죠. 남아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제 개인적 생각은 결국 DB입니다. 한국적인 DB를 어떻게 우리가 축적을 많이 해 놓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 거죠.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센서 기술, ADAS 기술을 제 개인적 소견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받아주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DB는 살 것 같아요. 한국의 어디 뒷골목에 운전해서 나가는 그런 내비게이션 기술이라든가 어디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어디에 포털이 많이 생겨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 바로 자기들이 디텍팅 하긴 하지만 펼칠 수 있는 그런 DB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이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의의를 본다면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DB화해서 이 DB를 가지고 있고 이 DB를 판매할 때만이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의의를 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ADAS 절대 안 받아줄 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동차사들이 이거 받아줄 리가 없다. 자기 센서를 발전시키지. 그렇지만 그 나라의 고유의 DB는 받아들일 거다. 그 DB 중에 하나가 포털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 뭐 블랙아이스, 뭐 다른 뭐 기술일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돌이켜 보면 다시 가 보면 이런 게 제 의견 중심으로 가는 게 죄송합니다만, 요 DB가 결국은 고유성을 갖고 자꾸 공유하는 형태로 커져가고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는 플랫폼화해서 가져가는 게 답이지 않을까. 그러면 얘들은 인정을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땐 그런데 이제 그런 연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율주행차 쪽에 일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김 박사님이 여기에 뭐 코멘트 하실 수 있는 게 좀 지금 새로 나온 뭐 자율주행 에타도 통과되고 그랬는데 여기에 방향성이나 뭐 그런 부분이 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표준이라는 거가 뭐 ISO도 있고, 다 SA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국내에서도 있고요. 근데 그 사실 물건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서로 표준을 먼저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서 어떤 선점의 역할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확실치 않은 것도 먼저 가가지고 막 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그 지금 유 박사님 발표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존의 뭐 자율주행 측면보다도 조금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강점이 있어 보여서 아직도 많이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는 하지만 주로 막 그 표준 자율차 관련돼서 표준에 막 싸우는 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많이 돼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소위 이제 플레이어들이 너무나 많은 걸 장악하고 있고, 또 그들 나름대로 자기의 그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측면에서 특화된 어떤 정보화의 능력을 가지고서 접근한다.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마디 좀 거들고 싶은데요. 사실 이 기술, 이런 기술들이 이제 타겟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자율차라든지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자율차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율차만 크는 게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방대한 플랫폼도 같이 클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메이커들이 거대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 회사들하고 연합을 하고 그 연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이권이 맞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연대해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기술이 아니라 물론 들어가지만 이것으로 나오는 부수적인 데이터 산업, 그리고 이 데이터가 주는 영향력, 이거 역시 또한 그 굉장히 큰 그 시장에 파급력을 줄 거거든요. 지금 인텔이 왜 전 세계를 돌면서 도시의 정보를 뽑고자 할까요? 인텔은 플랫폼 회사이면 칩 회사인데, 근데 얘네들의 하는 활동은 결국 자동차 회사들하고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우리도 같은 맥락으로 국내 시장만 보는 플랫폼이 아니라 해외
시장과 경쟁할 수 있고 또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사들도 어느 정도 성장 기반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아무리 인터내셔널하고 글로벌한 그 거대 기업들도 결국은 지역 그 해당 나라의 고유한 동특성까지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국내의 그런 어떤 그 자생력, 생태계를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걔네들하고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먹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거대 플랫폼이 우리의 그런 지역적 그 고유 생태계를 인정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디바이스적인 그 기술, 그 다음에 데이터 플랫폼의 생태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계의 거대한 큰 공룡들하고 어느 정도 우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도로 유지관리 기술에 대한 부분을 포털 하나의 사례를 두고 우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뭐 길게 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자율주행차까지도 언급을 해봤는데요. 어찌됐든 이 도로 유지관리 기술 자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의의를 둔다면은 앞으로 나갈 때 이 정보를 어떻게 가져가고 자율주행차 시대에 무엇을 살아남을 것인가. 근데 분명한 것은 자동차를 우리가 메인으로는 할 수 없지만 도로는 우리 걸로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도로를 어떻게 지능화하고 도로를 어떻게 DB하면서 이거를 자율차 주행 시대에 살아남게 만들 것인가는 분명히 우리의 고유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파트홀이라는 여러 이 실시간적인 데이터, 이 DB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실시간적으로 변화되는 그 도로의 모습을 알려줄 수 있다면 안전 또한 분명히 올라가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대는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화가 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고유성을 지키고 우리의 도로 분야를 계속해서 이 시대에 남게끔 우리의 역할을 연구원이 각 연구 파트가 뭘 살아남을 수 하는가 부분에 이 지능형 파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방금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 표준을 말할 수 없지만 같이 공유하고 우리의 DB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거를 추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게끔 뭔가 투자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정도로 해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건설기술연구원 세션 중에 하나가 2개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2번째 지능형 도로관리 유지기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우리 유승기 박사님 그리고 토론자로 나오신 김영수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